저, 저 사진은 명자의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아이 아빠 어리적 사진이에요. 은지의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명자의 세상이 휘청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이름, 장호, 집을 나간 뒤 소식조차 끊겼던 아들. 명자의 시선은 액자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죠. 아니야. 우연일 수 없어. 저 눈매, 저 흉터. 저건 분명히 가슴 속에서 오래 묵은 한숨과 죄책감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눈물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명자는 알았습니다. 우연일 수 없는 운명적 순간.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음을.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사연 이야기 채널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영등포 전통시장을 끼고선 낡은 다가구 건물이었습니다. 새벽이면 김치 국물 냄새가 골목을 타고 번지고 오후엔 튀김 기름 냄새가 섞여 들었죠. 고명자는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검은 가죽 장부에 연필로 동그라미와 세모를 그려가며 월세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6층 302호 6달 밀림. 명자는 한숨을 내쉬며 장부를 덮고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흘러나오는 옛 노래들은 IMF 때 공장, 해고 통보를 받던 그날 겨울바람과 함께 명자의 귀를 때렸던 노래와 비슷했어요. 그의 겨울, 아들 장호와 마지막 말싸움을 했고 20살 아이는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갔죠. 엄마는 왜 늘 돈이야? 나도 사람이야, 사람. 그때 장호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명자가 장호의 기타를 팔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아들에게는 꿈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기타만 치면 뭘 해? 음악으로 밥 먹고 사냐? 명자의 말이 차갑게 떨어지자 장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실망한 눈빛으로 명자를 바라보더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엄마한테는 집만 되니까 나갈게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심장이 움찔했고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벌써 26 해가 지났어요. 명자는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그때 좀 더 부드럽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었을 때도 생계를 위해 이 낡은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기 시작했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장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장호가 돌아올까봐 집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았고 이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명자의 삶은 장부와 장독대, 그리고 시장 골목의 소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세입자들 월세를 확인하며 하루를 보냈죠. 저녁이면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고 밤에는 장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어요.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302호 김은지의 체납 표시가 매달 진하게 덧칠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 밀렸을 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젊은 엄마가 혼자 아이 키우며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2달, 3달이 지나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달째였죠.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빨래줄에 걸린 낡은 이불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들이 골목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배추 한 포기가 6,000원이래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지. 할머니들의 한탄 섞인 대화가 들려왔어요.
다들 힘들게 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6층 건물 곳곳에서 들려오는 생활의 소음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죠. 아이들이 학교 가는 발걸음이 계단을 두드렸어요. 민호도 그중 하나였을 겁니다. 10살 아이가 이런 복잡한 어른들 사정을 알까요? 엄마가 월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평범한 하루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허했어요. 특히 302호 앞을 지날 때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김은지라는 33세 여자가 10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남편은 없고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요즘 들어 월세가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은지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밝게 인사를 했지만 은지의 표정에는 늘 걱정과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명자도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전화라도 해야지. 명자는 수화기를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밀린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과 아이 키우는 젊은 엄마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달이나 밀렸으니까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있는 집을 함부로 내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명자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 월세가 명자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어요. 국민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했고 건물 관리비며 세금이며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이 제때 월세를 내는데 한 세대만 계속 밀리면 전체적인 수지가 맞지 않았죠. 명자는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옆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저려왔어요. 장호가 어렸을 때도 자주 울곤 했거든요. 특히 명자가 야간 근무를 하고 늦게 들어올 때면 혼자 있던 것이 무서웠던지 울면서 달려나오곤 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엄마만 기다렸어. 그때의 장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명자는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둘이서 라면을 나눠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던 저녁들, 장호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결국 명자는 코트를 걸치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싸늘한 골목을 지나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302호 앞에 서니 복도에는 겨울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고 어디선가 아이의 연필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초인종이 툭툭 끊긴 소리로 울렸어요. 명자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주인으로서의 의무와 한 사람으로서의 인정 사이에서 늘 고민이었어요. 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걸어오는 소리였죠. 문이 천천히 열리자 비좁은 원룸에서 라면 국물 냄새와 세제 향이 섞여 나왔습니다. 김은지가 나타났어요. 33세 나이에 비해 볼이 홀쭉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뒤로 대충 묶었고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죠. 뒤쪽에서는 10살 민호가 작은 테이블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 명자 할머니. 죄송해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좁은 공간이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아이 교과서와 공책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부엌 한쪽에는 김치통과 반찬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세탁기 위에는 말리던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원룸 벽면에는 민호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에는 엄마와 아이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자리는 비어 있었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물을 제때 주지 못한 것인지 잎사귀들이 시들어 있었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명자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각종 공과금 납부서가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컵라면 용기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사정은 알겠는데 6달이면 법적으로도. 명자가 말을 이으려던 순간 텔레비전장 옆 액자 하나가 시야를 잡아챘습니다. 앳된 아이가 노란 털실 조끼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이의 오른쪽 눈썹 위에는 장난감 말을 타다가 찍힌 듯한 가느다란 흉터가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그 흉터, 그 조끼 39회 전 명자가 스스로 떠준 노란 털실 조끼였습니다. 장호가 7살 생일 때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성스럽게 떠준 바로 그 조끼였죠. 뜨개질을 처음 배워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아들을 위한 마음만큼은 정성스러웠어요. 조끼의 앞면에는 작은 곰돌이 무늬가 있었습니다. 명자가 직접 디자인해서 술을 놓은 것이었어요. 그 무늬까지 똑같았습니다. 우연일 리가 없었죠. 세상에 그런 조끼가 두 벌일 리는 없었으니까요. 흉터도 그랬습니다. 장호가 5살 때 놀이터에서 목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생긴 흉터와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명자는 얼마나 놀랐던지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흉터는 평생 남았죠. 저기, 죄송한데, 은지가 명자의 시선을 따라 사진을 바라보며 당황해했어요. 명자는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했어요. 그 얼굴, 그 미소, 모든 것이 어린 장호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명자는 벽에 손을 짚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어요. 조끼의 뜨개질 패턴까지 똑같았습니다. 명자가 밤새워 만든 특별한 무늬였거든요. 저 사진은 누구예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가 당황해서 액자를 감싸려고 했지만 명자는 계속 바라봤어요. 아이 아빠 어릴 적 사진이에요. 아빠가 남겨준 것 중에 제일 소중해서요. 명자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 속에서는 오래전 아이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장호가 그 노란 조끼를 입고 뛰어다니며 좋아하던 모습, 흉터 생긴 날 울면서 명자 품에 안겼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엄마 아파요. 피나요. 어린 장호의 울음 섞인 목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명자는 두 손을 모아 쥐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민호가 숙제를 멈추고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눈빛이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장호의 어린 시절 눈빛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 우리 집에 왜 오셨어요? 할머니가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명자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알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공책을 들여다봤어요. 글짓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이 아빠 이름이 뭐라고 했죠? 명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도윤이요. 명자의 가슴속이 철렁 꺼졌습니다.
장호가 아니라니요. 그런데 왜 저 사진이 여기에 있을까요? 왜 저 흉터가, 왜 명자가 직접 뜬 조끼가 이곳에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도윤이라는 분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민호가 5살 때요. 거제도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은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명자는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아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하기는 어려웠어요. 혹시 도윤 씨가 원래 이름이 다른 건 아니었나요? 은지가 깜짝 놀라며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원래 이름은 장호였대요. 개명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명자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호. 명자의 아들 장호였습니다. 그렇다면 민호는 명자의 손자였던 거예요. 26해 동안 찾고 있던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손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명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지가 놀라서 물을 떠다 줬지만 명자는 받을 수도 없었죠.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봤어요. 이제 보니 장호를 닮은 부분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눈매, 코끝, 입술 모양까지 똑 닮았어요. 다음 날 새벽 명자는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장호 생각만 했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그동안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문득 전화벨이 울리면 장호일 거라고 기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희망마저 사라진 거예요. 명자는 김치 한 통과 직접 만든 멸치볶음을 들고 302호로 갔습니다. 어젯밤 충격이 너무 컸지만 하룻밤 사이에 마음을 정리했어요. 장호는 이미 세상에 없지만 장호의 아들인 민호가 있었습니다. 명자의 유일한 혈육이자 손자였죠. 먹고 힘내세요. 날씨도 추운데. 은지가 문을 열자 명자는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은지는 당황했지만 고맙다며 받았어요. 민호가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가 부르는 호칭에 명자의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명자는 일부러 사진 얘기를 꺼냈어요. 그 털실 조끼 참 정겹네요. 어디서 떴다고 했죠? 아빠가 말하길 친어머니가 떠주셨대요. 은지가 머리를 묶으며 답했습니다. 친어머니라는 말에 명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바로 그 친어머니였으니까요. 명자는 그 길로 시장 끝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대동사진관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어요. 간판은 사라졌지만 맞은편 문구점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어줬습니다. 아, 거기 사장 박씨? 아들네랑 마장동으로 이사 갔다더라고. 주소 혹시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고 마장동 어디 골목에 작은 사진관 차렸다더라. 명자는 택시를 타고 마장동으로 갔습니다.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사진관을 찾았어요. 한참을 헤맨 끝에 낡은 벽들 사이로 박사진관이라고 쓰인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흰머리 박노인이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명자가 노란 조끼와 흉터 얘기를 하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노란 조끼? 흉터가 오른쪽 눈썹 위에? 그거 1984년 여름에 찍었어요. 신청자는 고명자 씨였는데 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노인은 서랍에서 달아빠진 확인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1984년 7월 22일 7세 이름 김장호 신청자 고명자 한 장의 종이에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은지가 말한 이름은 도윤이었는데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장호였습니다. 퍼즐의 빈칸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사진을 누가 가져갔는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당시에는 원본 필름도 함께 드렸는데 나중에 이날을 더하러 온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박노인은 기억이 희미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에게는 충분했어요. 장호가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장호가 정말 죽었다면 왜 연락 한 번 없었을까요? 그리고 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왜 개명을 했을까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저녁 무렵 부동산 이 팀장이 남동생 고승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누나, 재개발 들어오면 이 집 가격 2배야. 체납자부터 내보내야 해. 우리가 소송 맡길 테니 걱정 마. 은지는 아이 키우는 엄마야. 명자가 말하자 승만이 혀를 찼습니다. 감정 붙이지 마. 6달 밀렸잖아. 법적으로도 당연히 내보낼 수 있어. 그래도 아이가 있는데. 누나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장사가 자선사업이야? 이 팀장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다른 세입자들도 불만이 많거든요. 한 집만 특별 대우 받는다고. 그 말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명자는 다음날 은지를 따로 불렀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은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남편은 아니에요. 공장에서 같이 일했는데 민호 아빠죠. 거제 조선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원래 이름은 장호였는데 30살 때 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개명을 했대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대요. 은지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남긴 상자예요. 민호한테 물려주려고 아껴뒀는데 아직 다 정리 못했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기차표들, 금이 간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사진 2장이 있었습니다. 한 장은 302호에 있던 그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 뒷면에는 흐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장호 7번째 생일. 엄마가 떠준 노란 조끼. 명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의 글씨였어요. 39회 전 사진 뒷면에 적었던 바로 그 글씨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이 팀장의 고함 소리가 터졌어요. 관리비 미납, 전기부터 끊겠습니다. 민호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은지가 문고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가 있어요. 분노와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명자는 복도로 나가서 이 팀장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손 떼요. 여기 전기 끊으면 사람 잡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명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결국 계량기는 정지됐고 302호는 어둠에 잠겼어요. 방 안은 급속히 식어갔습니다. 새벽 3시 민호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끊어진 방은 냉장고처럼 차가웠고 아이는 이불을 뒤집었어도 계속 떨고 있었어요. 은지는 손등으로 아이 이마를 짚어보며 울먹였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 병원 가야 하는데 택시비도.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갑을 뒤져봐도 병원비는커녕 택시비조차 부족했습니다. 민호는 기침을 하면서도 엄마를 걱정하듯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그냥 자면 나을 거야.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은지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명자를 찾아갔어요. 복도를 뛰어내려가서
명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명자는 잠들어 있었지만 다급한 목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문을 열자 은지가 울음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열이 너무 높아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명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은지를 따라 302호로 올라갔어요. 민호는 이불 속에서 작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왔어. 명자가 아이 이마에 손을 대자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잡아요. 명자는 민호를 업었습니다. 10살 아이라고 하지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인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계단을 내려오다가 명자는 현관문 앞에서 휘청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어지럽게 뛰며 시야가 좁아졌어요. 숨이 가빠지면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다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멀어지더니 어둠이 덮쳤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응급실의 하얀 조명이 흔들리며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자가 정신을 차리자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옆 침대에는 민호가 링거를 맞으며 자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밤새 간병을 한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깨셨어요? 은지가 다가와서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명자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민호는 괜찮아요? 네, 해열제 맞고 많이 나아졌어요. 할머니가 더 위험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거래요.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눈을 뜨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중랑천 다리 아래 바람이 분다. 명자는 번개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노래, 그 가사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그 노래, 누가 알려줬니? 아빠가요. 아빠는 꼭 그 가사를 붙여서 불러줬어요. 중랑천 다리 아래 바람이 분다고. 명자의 눈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그 가사는 자신이 만들어 붙인 세상에 하나뿐인 자장가였어요. 공장 야간 근무를 하던 시절 새벽에 졸린 장호를 달랠 때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원래는 자장자장 우리 아가로 시작하는 평범한 자장가였는데 명자가 중랑천 근처에서 살았던 기억을 떠올려서 가사를 바꾼 거예요. 장호가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불러줬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승만이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짜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지금 이런 꼴을 보자고 IMF 때 그 고생을 했나? 아들놈이 집 나갈 때 내가 말렸잖아. 그놈은 이미 죽었어. 더 이상 미련 붙들지 마. 죽었다고? 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승만의 말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승만은 낮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놈이 보낸 편지, 내가 다 버렸다. 상속 문제 얽히면 집까지 꼬이니까. 세상이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명자는 침대 난간을 꽉 잡았어요. 내가 편지를 누나 살리려고 한 거야. 그놈이 빚이라도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무슨 소리야? 내 편지를 내가 왜 버려? 명자가 소리를 지르자 은지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민호도 깼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승만은 변명처럼 말했어요. 누나한테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의 말은 변명 같지도 않았어요. 명자의 마음속에서 수십 년 묵은 죄책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몸을 흔들었습니다. 장호가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였어요. 연락이 끊어진 게 아니라 승만이 가로챈 거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명자가 울먹이자 승마는 더욱 딱딱한 표정이 됐어요. 지나간 일 가지고 왜 그래? 이제 와서 소용없잖아. 소용없다고? 내 아들인데 소용없다고? 병실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쳐다봤어요. 은지는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고 민호는 무서워하며 은지 뒤로 숨었습니다. 승만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누나,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진정하라고? 내 인생을 내가 망쳐놨는데 진정하라고? 명자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어지러움 때문에 다시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편지. 편지는 어디에 있어? 진작 버렸어. 뭔 소용이야. 이제 와서. 승만의 말에 명자는 절망했어요. 장호의 마지막 말을 영영 들을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됐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혹시 민호 아빠가 할머니 아드님이신가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 장호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민호는 내 손자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6해 동안 쌓아온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희망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침이 되자 명자는 퇴원 서류를 서둘러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었어요. 승만이 편지를 버렸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다 버린 걸까요? 혹시 어딘가에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은지와 민호는 명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한 명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좀 더 쉬시다가 가세요. 아니야, 지금 가야 해. 명자는 곧장 승만의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장호 생각만 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편지를 보냈다면 그 편지에는 어떤 말이 적혀 있을까요? 미안하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원망하는 말일까요? 승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승만은 출근한 상태였고 올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언니, 어서 오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승만이 걱정하더라고요. 승만이 가방 좀 뒤져봐도 될까? 네. 가방요? 올케는 당황했지만 명자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안내해줬어요. 승만의 서재에는 오래된 서류 가방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 서류, 부동산 관련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명자는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가방에는 회사 서류만 있었고 두 번째 가방에는 집 관련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방을 열었을 때 구석진 곳에서 흰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반송 도장이 찍힌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봉투가 누렇게 발해 있는 걸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보내는 사람 란에는 김장호라고 적혀 있었고 받는 사람은 고명자였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어요. 승만이 버리지 않고 숨겨둔 거였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증거로 보관해뒀을 거예요. 언니, 이게 뭐예요? 올케가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명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자 장호의 친필 편지가 나왔습니다. 글씨체는 어릴 때와 달라졌지만 특유의 삐뚤빼뚤한 모습은 그대로였어요. 명자는 안경을 꺼내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IMF 때 엄마가 내 기타 판 거, 이제는 이해해요. 그때는 어렸어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아빠가 됐어요. 아이 이름은 민호예요. 잘 살 자신은 없지만 누군가의 등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명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호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엄마, 제가 이름을 바꾼 이유는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였어요. 과거의 저를 버리고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편지에는 장호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 대한 책임감까지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중간에는 거제도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조선소 일은 힘들지만 민호 엄마와 함께 열심히 살고 있어요. 민호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편지 끝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거제의 작은 하숙집 주소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장가에 중랑천 다리 가사 붙여서 민호한테 불러줘요. 엄마 생각날 때마다요. 언젠가는 꼭 찾아뵐게요. 명자는 소리내지 못한 채 어깨를 떨었어요. 장호가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자장가를 통해 엄마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아들에게까지 전해준 거예요. 편지에는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장호는 아빠가 된 기쁨을 엄마와 나누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올케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명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승만이 이걸 숨겼을까? 명자는 편지를 품에 안고 울었어요. 26해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아들도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자는 은지를 만났어요. 은지는 민호와 함께 약국에서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색이 많이 좋아진 게 보였어요. 할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은지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집으로 올라가자. 명자는 302호로 올라가서 편지를 내밀었어요. 은지가 읽는 동안 민호는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손길이 명자의 마음을 달래줬어요. 이 편지, 정말 민호 아빠가 쓴 거예요? 그래, 우리 장호가 쓴 거야. 은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호 씨가 할머니 얘기를 자주 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서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내 얘기를 했다고? 네. 특히 자장가 얘기를 할 때면 눈물을 글썽이곤 했어요.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어른이, 집주인이, 할머니가 모두 다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잖아요. 은지가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도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월세도 밀렸고 전기도 끊어져 있고. 명자는 깊게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혈육을 내쫓을 수는 없었죠. 우리가 같이 다시 시작하자. 먼저 전기부터 다시 연결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긴급복지 신청하자. 일자리 상담도 함께 받고. 정말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 나는 체납분을 분할로 받아도 돼. 대신 민호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줄게. 은지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자의 마음 한가운데서 오래된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어도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할머니 역할을 해야지.
그때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고. 언젠가는 꼭 할머니를 찾아뵙고 싶다고 했어요. 명자는 민호를 꼭 안았어요. 장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6챕터. 그날 오후 명자는 은지와 민호를 데리고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복도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각자 사연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지원금과 아동수당, 그리고 임시주거비 지원이 가능해요.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서류만 잘 준비해 주시면 일주일 안에 처리됩니다. 은지는 고마워하며 서류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명자도 옆에서 도와주며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줬어요. 여기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 여기는 소득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증명서는 공장에서 받아와야겠네요. 네,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서도 필요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기분이 좋았어요. 명자는 혼자 살면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와서 전기공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서 전기를 다시 연결하기로 했어요. 네, 고객님. 내일 오전 10시에 나가겠습니다. 연결 비용은 10만 원 정도 나오고 벌금은 따로 3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알겠어요. 부탁드려요. 명자는 전화를 끊고 은지를 바라봤어요. 은지는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지만 명자는 괜찮다는 듯이 웃어 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민호가 명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매일 걱정하셔서 제가 속상했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명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승만이 화를 내며 찾아왔습니다. 올케로부터 편지 얘기를 들었나 봐요. 얼굴이 상기된 채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누나, 편지 가져간 거 알고 있어.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재개발 얘기도 있고 다른 세입자들 눈치도 있잖아. 그래도 내 손자인데. 손자든 뭐든 월세는 받아야지. 누나 생활도 있는데. 승만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명자에게도 생활비가 필요했고 다른 세입자들도 신경 쓰였습니다. 건물 관리비, 세금 그리고 명자 자신의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 왜 내가 숨겼는지 알아? 장호 그놈이 빚이라도 있으면 어쩔 뻔했어. 상속받으면 빚도 함께 오는 거야. 무슨 빚? 장호가 무슨 빚이 있다고. 승만은 가방에서 두터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공식적인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것 봐. 장호가 죽고 나서 보상금 관련해서 온 서류들이야. 복잡해서 안 건드린 거지. 명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금, 유족급여, 장례비, 일시보상금 등 여러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액수를 보고 명자는 놀랐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장호가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보상금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신청하려면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해. 그러면 누나도 연관되잖아. 명자는 숨이 막혔어요. 장호가 죽은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승만이 모든 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은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여자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야. 그냥 동거녀였거든.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보상금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 민호는? 민호가 장호 친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면 받을 수 있지. 하지만 그러려면 누나가 나서야 해. 명자는 복잡해졌어요. 보상금을 받으려면 자신이 장호의 어머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민호와 은지를 도와줄 수 있지만 동시에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생각해봐, 누나. 감정만으로는 안 돼. 법적인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어. 승마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재개발 얘기도 있잖아. 이 동네 전체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야. 집값이 오를 텐데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손해봐. 승만이 나간 후 명자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장호의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고 또 읽었어요. 누군가의 등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문장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지를 불러서 보상금 얘기를 했어요. 은지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장호 씨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너무 힘들어서 민호 키우기에도 급급했어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민호 호적은 어떻게 돼 있어? 장호 씨 성을 따라서 했어요. 출생신고할 때 아빠 이름을 넣었거든요. 하지만 정식으로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그렇다면 민호는 장호의 친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법적으로 유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서주시면 민호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장호 어머니라는 걸 증명하면 돼.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손자인데. 그날 오후 명자는 시청 민원실에 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공식적으로 장호와의 관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 감회가 깊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신청하시려고요? 네, 아들 관계 증명이 필요해서요.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내고 기다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장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공식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도 찾아갔어요. 산업재해 보상금 신청을 위해서였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어요. 유족급여와 장례비, 그리고 일시보상금까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다만 절차가 복잡해서 심사기간이 몇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리겠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민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전기공사 기사였습니다. 할머니, 302호 전기 연결 완료됐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일주일 뒤 건물 앞에는 주민들과 부동산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팀장이 공문서를 흔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명자 여사님, 체납 세대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법원 집행관도 곧 도착해요. 주민들은 웅성거리며 구경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길을 보냈고 누군가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명자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세대는 내 가족이에요. 순간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주민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수군댔습니다. 가족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승만이 뒤에서 비웃었어요. 누나 제정신이야? 가족?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잖아. 명자는 은지에게서 건네받은 액자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의 종이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벗겨냈어요.
오래된 사진관 스탬프와 함께 명자의 연필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장호 7번째 생일. 엄마가 떠준 노란 조끼. 이 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명자는 가방에서 장호의 편지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아이 아빠는 내 아들 장호입니다. 이 민호는 내 친손자고요. 주민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아무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월세는 밀렸잖아요. 승만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법 얘기하려면 내가 숨긴 우편물부터 얘기하자. 타인 우편물 훼손은 범죄야. 그리고 전기 임의로 끄는 것도 마찬가지고. 승만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식이 흘렀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사고가 있던 해까지 5년간이나 내 편지를 숨겼어. 내가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했는지 알면서.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 팀장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자는 다시 앞으로 섰습니다. 나는 이 집 안 팔아요. 재개발 계약도 철회하겠습니다. 세입자 강제 집행? 없어요. 대신 체납부는 내가 보증하고 분할로 갚게 할 거예요. 승만이 깜짝 놀랐어요. 누나, 재개발 포기하면 손해야. 돈이 다가 아니야. 이 집은 아이가 18 될 때까지 임대료도 올리지 않겠어요. 은지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감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호가 명자의 치맛자락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어둠을 찢었어요. 명자는 무릎을 꿇고 민호와 눈을 맞췄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늦게 찾았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사랑해줄게. 주민들도 박수를 쳤어요. 처음에는 체납자를 두둔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감동적이네요. 진짜 가족이었구나. 이 팀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강제 집행은 철회하겠습니다. 하지만 체납분 상환 계획서는 제출해 주셔야 해요. 당연하죠. 내일까지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때 승만이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누나, 편지 일은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누나 생각해서 한 거야. 생각해서?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할 권리가 있어? 명자의 목소리에 주민들이 조용해졌어요. 26년 동안 내가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했는지 알아? 밤마다 울면서 전화를 기다렸는지 알아? 승만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누나.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숨긴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명자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승만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분간 얼굴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마. 승만은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섰어요. 주민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명자는 은지와 민호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302호에 불이 환히 켜져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재개발 포기하시면 손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 제가 빨리 자립해서 월세도 제대로 드리고 할머니께 효도할게요.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명자는 민호를 무릎에 앉혔어요. 민호야,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들어볼래? 네, 듣고 싶어요. 아빠는 기타를 좋아했어. 노래도 잘했고, 특히 자장가를 정말 잘 불렀단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빠가 불러준 자장가, 할머니가 만든 거였어요? 그래. 할머니가 아빠 어렸을 때 만들어준 노래야. 그럼 할머니도 저한테 불러주세요. 명자는 민호를 안으며 낮게 노래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중랑천 다리 아래 바람이 분다. 은지도 옆에서 함께 들었어요. 세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니 방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같이 살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어요. 꿈에서 장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른이 된 모습이었는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민호 잘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잘 키울게. 꿈에서 깬 명자는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체납분 상환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금이 나오면 한 번에 정리하고 그 전까지는 매월 조금씩 갚기로 했어요. 이 팀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자 그도 수긍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현실적이네요. 승인하겠습니다.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점심시간에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 어떻게 그렸는데? 엄마, 그리고 할머니까지 그렸어요. 민호가 보여준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명자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민호가 그림도 잘 그네. 할머니도 들어가니까 더 좋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봄이 와서 시장에 달래와 냉이가 쌓일 때쯤 302호에서는 새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새벽 반찬 가게 냄새였어요. 명자와 은지가 함께 시작한 작은 부엌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였습니다. 중랑천 반찬이라는 손글씨 간판 아래로 직장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명자의 손맛으로 만든 김치찌개와 은지의 솜씨로 만든 나물 반찬들이 입소문을 탔던 거예요. 할머니, 오늘도 김치찌개 포장해 주세요. 은지 씨가 만든 시금치나물 정말 맛있어요. 된장찌개도 하나 더 주세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302호 작은 부엌에서 시작했는데 주문이 많아지면서 1층 빈 상가를 얻어서 제대로 된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새벽 5시부터 준비해서 오전 10시에 문을 열면 점심시간 전까지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명자는 카운터 위에 액자 2개를 나란히 놓아두었습니다. 하나는 노란 조끼를 입은 장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호의 최근 사진이었어요. 두 사진을 자세히 보면 오른쪽 눈썹이 비슷한 자리에서 작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왜 아빠 사진을 여기다 놓으세요?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빠도 우리 가게를 지켜봐 달라고. 그리고 손님들이 아빠를 기억해줬으면 해서.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사진에 매일 아침 인사했어요. 아빠, 오늘도 우리 열심히 할게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명자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금도 나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돈으로 밀린 월세를 모두 정리하고 민호의 교육비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가게 운영 자금과 재료비로 썼습니다. 이제 정말 떳떳해졌네요. 은지가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우리 민호 대학 갈 때까지 차곡차곡 모아두자. 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가게가 잘 되면서 다른 주민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특별 대우 받는다고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명자 씨 덕분에 우리 건물이 유명해졌어요.
텔레비전에도 나온다던데요. 중랑천 반찬가게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 반찬 사러 갈게요. 이웃 할인해주세요.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건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은 302호 밥상 앞에 앉아 서로의 하루를 나눴어요. 작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올라와서 함께 먹는 저녁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달리기 1등 했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체육복이 땀에 젖어 있었지만 얼굴은 환했습니다. 우리 민호, 장호를 닮았네. 아빠도 뛰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 학교 운동회 때마다 1등 했어. 명자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민호는 날마다 장호를 더 많이 닮아갔습니다. 웃는 모습, 말하는 투, 심지어 잠들 때 새우처럼 몸을 구부리는 습관까지 똑같았어요. 할머니, 아빠는 어떤 음식을 좋아했어요? 아빠는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했어. 특히 감자가 동글동글하게 들어간 된장찌개. 그럼 내일 그거 해주세요. 그래, 해줄게. 아빠가 좋아했던 바로 그 맛으로. 때로는 죄책감이 찾아왔습니다. 장호와 화해하지 못한 채 보낸 26해, 손자를 모르고 지낸 10년의 세월이 아쉬웠어요. 명자는 그때마다 장호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누군가의 등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명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은지와 민호의 등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로부터 따뜻함을 받는 것.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승만도 한 달 후에 사과하러 왔어요.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고 목소리도 작아져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줘. 명자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내가 한 일은 쉽게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가족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알겠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누나 뜻을 존중할게. 승만은 민호에게도 사과했어요. 삼촌이 잘못했어. 할머니랑 너희들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민호는 순수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삼촌.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용서하는 거죠? 아이의 말에 승만의 눈가가 젖었어요. 어른들보다 아이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민호가 방학을 맞았을 때 세 사람은 거제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장호의 무덤에 가기 위해서였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민호는 창밖 풍경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일했던 조선소도 볼 수 있어요? 그래, 볼 수 있어.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조선소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장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들이자 아버지 장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자가 나중에 새로 새긴 글귀였습니다. 명자는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장호야, 엄마가 왔어. 늦어서 정말 미안해. 내 아들 민호 데려왔어.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26해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은지도 옆에서 울었고 민호는 조용히 아빠 무덤에 직접 꺾어온 꽃을 놓았어요. 아빠, 저예요, 민호. 할머니 찾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장호야, 민호 잘 키울게. 내가 편지에서 바라던 대로 누군가의 등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사람으로 키우마.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잔디를 흔들었어요. 마치 장호가 고마워요. 엄마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명자는 자장가를 불렀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중랑천 다리 아래 바람이 분다. 은지와 민호도 함께 불렀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바다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어요. 거제도에서 돌아온 후 가족의 의미가 더 깊어졌습니다.
명자는 전기가 끊겼던 그날 밤의 어둠을 기억하면서 매일 아침 가게 주방불을 켰어요.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늦게 찾아온 가족이라도 좋아. 세상에 늦은 가족은 있어도 잃어버린 가족은 없어. 가을이 왔을 때 민우가 졸린 눈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자장가 불러줘요. 명자는 웃으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중랑천 다리 아래 바람이 분다.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옛 노래가 흘렀고 창밖 골목은 조용히 어두워졌어요. 이제 그 어둠은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서로의 체온이 서로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으니까요. 중랑천 반찬가게의 따뜻한 불빛이 골목 전체를 비췄습니다. 손님들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가족의 온기가 이웃 전체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이야기 채널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만나겠습니다.